인테리어 플랫폼 창업 왜 실패했을까? 인테리어 시장을 보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 몇만 원짜리 물건이 20%부터 30%까지 비싸지는 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다릅니다. 몇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가는 시장에서 20%부터 30%까지 차이는 고객에게 정말 큰 고통입니다. 저희는 그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업체가 영업도 하고 중개도 하고 현장 관리까지 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고객이 직접 작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인테리어 비용을 20%부터 30%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장에 작업자들이 모여 있는 플랫폼은 이미 많았습니다. 유명한 플랫폼도 있었고 작업자들을 위한 작은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업자들을 모으고 고객이 그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그 다음 비즈니스는 쉬워질 것이다. 자재를 팔 수도 있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고작 두 명이었다는 겁니다. 개발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아주 뾰족한 기능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작업물을 모아주는 서비스. 쉽게 말하면 노가다판 핀터레스트 같은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SNS를 잘하는 젊은 작업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된 인테리어 사진이나 글을 보면 댓글로 이런 질문이 달립니다. 혹시 작업자분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업체에서 하셨어요? 시공하신 분 소개 가능할까요? 그만큼 고객들은 실제 작업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작업물이 꾸준히 쌓이면 작업자에게도 좋고 고객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자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일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을 열었습니다. 작업자분들에게 인테리어 현장 사진을 받아서 대신 업로드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디에 대신 로그인해서 작업물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미숙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자분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 고객한테 노출돼요? 문의는 언제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 작업자 풀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보여줄 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업자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주변 작업자분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작업자분들끼리 모여있는 네이버 밴드가 굉장히 많다는 것, 심지어 1000명이 넘는 방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큰 밴드를 운영하는 분께 부탁해서 홍보글을 두세 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20명에서 30명까지던 유저가 100명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그 숫자만 봐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작업자분들을 만나면서 주변에 전달해달라고 팸플릿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린 글 같은 거 안 읽어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소개서는 저희에게나 의미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일당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긴 글과 소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싹 갈아엎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꾼 건 가입 절차였습니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입 절차를 없앴냐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필을 만들고 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건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귀찮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아이디를 물어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임의로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작업물을 카톡으로 받아 저희가 대신 업로드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입자를 300명에서 400명대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거칠고 미숙한 방식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방법도 많이 시도했습니다. 직업 학교에도 연락했고 인테리어 학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곳, 동네 철물점에도 연락했습니다. 어떻게든 작업자 풀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업자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블로그와 상담 콘텐츠를 통해 인테리어 정보를 계속 올렸습니다. 전자책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보도 있고 작업자도 있으니 고객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단순히 작업자를 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 관리였습니다. 인테리어는 작업자를 연결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의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지적하고 조율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객은 이걸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은 이틀이면 끝날 수 있는데 몇몇 작업자분들은 3에서 4일로 늘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일당으로 받는 구조라면 느긋하게 움직일 유인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고객은 모릅니다. 이 정도 일이면 며칠 안에 끝나야 정상인지, 이 속도가 빠른 건지 느린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현장 소장도 작업자 카테고리 중 하나로 넣으면 어떨까? 도배, 철거, 전기, 타일, 그리고 현장 소장. 고객이 직접 작업자들을 선택하되 현장 소장이 전체를 관리해주는 구조를 만들면 고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장 소장비로 몇백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 모든 걸 맡기는 것보다는 몇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존 작업자 중에 현장 소장 역할을 겸하는 분도 있었고, 소개를 받기도 했고, 네이버 밴드도 뒤졌습니다. 수도권 각 지역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분들을 5분 정도 구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씩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AI 관련 지원 사업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받을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객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사업 방향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뛰면서 돈을 벌자.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플랫폼들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에 입점한 겁니다. 조금 이상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비도 미래를 위해 적의 품 안에 숨은 적이 있으니 우리도 당장은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문제는 저희에게 포트폴리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고객 비용을 줄여주자는 비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정말 작게 잡았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벽돌도 직접 날랐고 변기도 직접 날랐고 자잘한 시공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인테리어를 맡기신 분이 있다면 정말 저렴하게 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은 벌리는데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수수료를 적게 받으니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목표였던 작업자와 고객의 직접 연결이라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내부 갈등이 생겼고 저는 회사를 급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대표님은 직접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회사를 더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잘 몰랐던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MVP, 피벗, 문제정의, 가설검증, 유저 리서치, 오퍼레이션, 수익 모델. 당시에는 그냥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고객이 움직이지 않는지, 왜 작업자는 모였는데 고객은 오지 않는지, 왜 좋은 의도만으로는 사업이 안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행동과 결정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반성할 것도 많이 보입니다.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봤고, 고객의 진짜 불안을 늦게 발견했고, 수익 모델을 너무 뒤로 미뤘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도 컸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 덕분에 사업이란 게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객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도요. 제 실패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아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